네. 메타의 실적 후폭풍과 유럽발 긴축에 뉴욕 증시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시장 불안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봐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이분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시가총액의 수천억 달러 빅테크 종목이 하루 10에서 20% 계속 급등락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미국 시장을 보면 상당히 최근에는 기술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 하락폭이 S&P 500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하락폭이 4,086포인트에서 4,300포인트까지는 500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물론 장중에는 4,200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전체 500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는 전체 낙폭의 3분의 2 정도 해당하는 300포인트 조금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3분의 1을 넘어서 낙폭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이 하락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 그 3분의 2 지점에서 상단을 맞으면서 다시 내려온 어제의 모양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크게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는 하락도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가 그 다음에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잡아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박스권이라고 치면 올라가다가 천정을 부딪혀서 툭 떨어지면 어제 우리 손현정 앵커께서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럼 툭 떨어졌다가 요 박스권에서 뚱뚱뚱 오실레이트 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닥으로 툭 안정되면서 이 바닥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다시 어떤 추동력이 생기면 밑에서 뭔가 퉁 튕겨주면 다시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바닥은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변동성이 크면서 바닥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은 진정한 바닥인지 아닌지 진정한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튀었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오실레이터 운동을 반복을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을 잡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바닥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옆으로 그냥 지지부진한 횡보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근데 거기가 진정한 바닥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건데 여기가 진정한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진정한 바닥은 언제쯤 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금리 인상이 한두 번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엇을 기다리느냐면 미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나 이런 미 연준에서 시장을 달래는 우리가 금리 인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절대로 긴축을 하지는 않겠다. 금리 인상하고 긴축은 다른 거거든요. 네. 지금 금리는 우리 현재 경제 여건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라는 거는 경제 여건이 허용하는 금리 수준보다 더 높여버리는 건데 지금 이게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경제 여건이 허용하는 금리보다 굉장히 낮은 금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옐렌 의장일 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금리 인상은 하지만 여전히 현재 경제가 허용하는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 긴축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그러면 이제 금리는 잊어버리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걸 무엇이 증가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진정한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사실은 그 페이스북이 26.4% 주가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게 뭐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금리라든지 긴축의 어떤 영향 때문이 아니라 2021년 작년 4월 달에 보니까 그러니까 4분기죠. 2020년 4분기 페이스북, 그 당시에 페이스북의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주커버그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적이 반토막 날 수 있다 앞으로. 왜냐?
iOS, 그러니까 아이폰이 실시하는 OS 시스템 안에 그 개인의 정보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 투명한 정보 이용권을 페이스북이 사용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실적이 반토막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반토막 나버렸는데 반대로 OS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구글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똑같은 어떤 그 마케팅 트래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어제의 페북의 이 그 폭락은 앞으로 페이스북이 OS 시스템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플랫폼이 없으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위험 신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긴축과 뭐 금리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다른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하고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애플이 광고하는 게 있죠. 누군가가 자꾸 나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설정을 만들면 그렇죠. 그 따라오는 게 없어지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지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맞춤 광고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광고주들이 많은 광고비를 페이스북에 쏟아부을 겁니다. 메타에. 근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은 그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대두가 돼 왔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 악화나 그러니까 주가의 폭락 이런 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그 뭐 애플의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이런 그 안드로이드 폰 예. 이런 것들이 그걸 허용을 하다가 그걸 이제 닫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이 어제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 메타의 주가 하락은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시장 움직임과 같이 연결시켜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메타는 메타 자체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는 거고 시장의 진바닥은 한 금리가 2번 정도 올랐을 때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금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말이 이제 3월에 50bp까지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FOMC에서 이제 50bp를 올릴지 20bp를 올릴지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워낙 이제 그 현재 경제 여건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 100%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죠. 빨리 올릴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계속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뭐 천천히 계속 올린다고 보면은 지금 그 FMC가 3월 그다음에 4월 있던가요? 5월, 6월, 7월 이렇게 네 번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좀 휴식 기간이 있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그 네 번을 다 올릴 것이냐 25bp씩. 그래서 1% 또는 1.25, 1 내지 1.2, 지금 0 내지 0.25라고 보니까 높은 걸로 보게 되면 0.25%에서 7월에 1.25까지 올릴 것이냐. 근데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은 이제 올해 1.25까지는 올린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차피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좀 많이 올리고 네. 물가를 좀 빨리 잡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게 되면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잘못하면 심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빨리 올리고 물가 빨리 안정시키고 여름부터는 물가 이야기하지 말고 금리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고 예.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금리를 빨리 올려서 물가를 빨리 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네. 이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좀 걸려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연준이 괜히 그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금리를 좀 처음에 좀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3월에 50, 뭐 그다음에 이제 뭐 5월에 50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올려서 물가를 빨리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정상적일 수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연준이 해오듯이 이런 경우에도 그냥 25bp씩 꾸준하게 매번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근데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상의 상당 부분을 선반영하는데 네. 그게 대충 이제 한 두 번 또는 세 번 예. 시장이 좀 선반영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을 기점으로 해서 대충 뭐 평균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한 1.25까지 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7월까지 올리고 나면 어느 정도는 올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7월, 8월쯤 되면 미국이 한 3%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7%에서. 네. 그러면 연준도 이제 말을 그때 확실하게 바꿔주겠죠.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선반영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2일 영란은행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3월 FOMC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가 유럽이라고 보지만 경제나 뭐 외교나 군사나 모든 부분에서 유럽 대륙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유럽 대륙 이렇게 같이 볼 수는 없어요. 뭐 저기 완전히 EU에서도 떨어져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 때문에 영국은 경제도 그렇고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과 거의 같은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이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이 금리를 먼저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긴축은 아니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유럽 대륙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경제 활력이 여전히 지금 전 세계 경제 엔진은 중국과 미국이 있는데 미국의 경제 엔진이 이제 가동이 될 때 영국까지는 거의 똑같이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은 완전히 미국하고는 좀 다른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유럽 대륙이 ECB가 그걸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ECB나 제가 볼 때 ECB나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그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네. 자국 통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이걸로 경제 활력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CB하고 BOJ는 같이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일본은행하고 유럽중앙은행은 같이 보고 미국의 뭐 미 연준하고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 같이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고 제가 또 방송에서 그동안에 이진우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요약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3월이 하나의 우리나라 정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달이 될 것 같다. 3월에 북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3월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2015년 12월 달에 한 번 올릴 때 0.5%를 바로 올려버렸거든요.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3월에 매듭을 지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순이익이 3월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4월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이익도 뭐 최근에 2달 연속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수출 물가하고 수입 물가에서 수입 양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수입 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생산하긴 합니다만 많은 걸 해외에서 수입해 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깎여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죠. 4월 달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이 최근에 이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악화됐는지도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는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보면 사실 어제 2월 첫 거래일부터 좀 강하게 반등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미국장이 빠졌는데도 오늘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진단을 해볼까요? 글쎄 일단 뭐 S&P 500이 10% 떨어질 때 우리는 20%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뭐 미국 시장 약세일 때는 먼저 저만큼 먼저 도망갑니다. 네. 저기 먼저 도망가서 저기서 이제 쭉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어디까지 밀릴까 예.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일단 S&P 500에 비해서 10% 이상 더 하락했기 때문에 예. 그 상당한 버퍼를 일단 확보를 했어요. 예. 확보를 하고 여기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미국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고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근데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지금 우크라이나도 확인해야 되고 미 연준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이 예. 최근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얼마나 둔화가 될까, 얼마나 깎여 나갈까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른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멀찌마키 와서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관찰을 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적극적인 뭐 반등 시도가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악재들이 세 가지 악재들이 좀 진정될 때까지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는가 네.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제 빅스 지수를 보면은 다시 또 24로 올라왔더라고요. 뭐 물론 지난주엔 33까지 가기도 그렇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빅스 지수가 보면 S&P 500이 한 10% 하락할 때 빅스 지수가 한 31, 33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네. 다음에 일단 여기서 이제 S&P 500 주가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빅스가 24, 22 이 정도 와요. 네. 이 정도 와서 여기서 머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가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 네. 빅스 지수가 뭐 19, 18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닥을 잡았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도 요 정도 불안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인 빅스 지수는 그 정도로 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빅스 지수가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0대 초중반에서도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빅스 지수가 30까지 올라가고 33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변동성이 아주 크면서 내려갈 때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고 네. 지금부터는 뭐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슬금슬금 내려가는 것이죠. 이 때문에 빅스 지수가 여기서 더 상승하지는 않고 네.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이러면서 바닥을 잡아 나가겠죠. 그 제가 아침에 이제 한상춘 의원 한국경제의 지금 세계는 그쪽에서 보면 이제 대충 전 세계의 시황을 잘 브리핑을 해주세요. 그거를 참고하면 아마 시청자분들은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아까 말씀하신 데 재밌는 부분이 S&P 500이 하락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한 20%, 15% 멀리 도망가 있는다. 그러면 그 도망가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국 기관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아마 주가 될 것이다. 이제 또 멀리 도망가 버리면 그다음에 환율이 뛰거든요. 환율이 뛰면 그 점을 보니까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또 미리 저만치 올려놨어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장은 상당히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이 환율 시장, 금리 시장, 그다음에 또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의 이 소위 말해서 중요한 이 상품들이 어떤 일관성을 좀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것은 너무 많이 훅 빠지고 어떤 것은 좀 덜 빠지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진 바닥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을 일단은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회복되는 시점은 그 20% 빠졌던 주가가 먼저 올라오는 거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환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신호로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제일 뭐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결국 외국인 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게 뭐 한국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그만큼 싼 거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싼 건 네. 맞는데 지금이 싸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돈도 이제 긴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싸다고 사서 이게 빚이 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이제 매수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지 그때 그렇죠. 싼 걸 살까 비싼 걸 살까 이렇게 예. 결정을 할 것인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한국 시장은 이게 예전부터라도 계속 그래 왔어요. 최소한 2000년대 이후로 외환위기를 겪고 난 이후로는 네. 계속 이렇게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 저만치 먼저 도망가서 지켜보는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쭉 하고 네. 미국 시장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오는 그런 속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기여하는 게 외국인 매매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그 미국하고 생겼던 간극을 딱 쫙 좁혀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럼 함께 이제 환율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1,200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 뭐 글로벌 달러화의 상승 움직임도 일단 좀 진정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에서 뭐 일촉즉발의 위험이 조금 진정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 아직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 그걸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만 네.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은 그렇게 선반영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식은 정말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사실 외환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이 환전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외환을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환시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 좀 움직여 나가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처럼 외환시장이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고 외환시장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네. 그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뭐 그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죠. 채권시장도 사실 주식은 100% 기대라고 한다면 채권은 한 20%만 기대를 반영하고 80%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게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채권 시장은 이제 선반영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네. 그렇게 좀 시장이 다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WTI가 이제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100달러를 곧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 갈등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가장 큰 변화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요. 특히 사실 원유나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 중국이 작년 5월부터 저렇게 긴축을 하고 있는데 네. 경제가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긴축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중국이 긴축을 그렇게 강하게 한 이유가 물가 때문이에요. 그렇죠. 중국이 워낙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석탄, 철강석 이런 거 50%가 넘거든요. 네. 중국이 긴축을 하면 그만큼 자원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미국이 이제 인프라법 이런 걸 갖고 자원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굉장히 높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자원시장은 중국의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수요를 아무리 죽여도 네. 이게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원 가격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중국 경제를 괴롭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자원 가격입니다. 네. 중국이 워낙 자원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 대응해서 이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다그룹 같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부동산 기업들을 부도 처리하면서까지 자국 경제를 이제 악화시키면서까지 자원 소비를 줄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자원 가격이 안 떨어져요. 네.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힘겨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 힘의 갈등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급망 전반이 교란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운송을 하는데 비용이 엄청 높아져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게 다 인플레이션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 미중 갈등이 세계가 같이 돌고 있는 모양인 거죠. 네. 이 힘 때문에 결국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한 미국은 이미 임금 상승이 시작됐는데 5% 작년만 하더라도 한 임금 상승률이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임금 상승까지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돼 버리면 이게 스스로 다른 데다 동력을 제공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임금 그다음에 이제 자원 가격의 상승이 같이 돌아버리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물가가 안정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주 심한 인플레이션은 아닙니다만 네. 글로벌하게 3, 4%씩의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게 과거에 1990년 말쯤, 80년대 말쯤에 지미 카터 시대에 미국 상황과 비슷한 70년대 말. 70년대 말 예,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방금 중국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백금 가격 오르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의 29%전 세계에 차지하니까 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있고 니켈 가격, 칼륨 가격, 그다음에 비료가 생산이 안 되고 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곡물 가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게 중국한테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주 되면 중국이 이제 시장을 개장을 할 건데 개장 첫날부터 한번 예측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시장이 뭐 선전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중국도 뭐 이미 상당히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영향받아서 같이 이제 저 멀찌같이 도망을 가 있는 상태인데, 중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도 주식 시장이긴 하지만 중국은 금융자본이 그렇게 형성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작년부터 뭐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하는 것도 금융자본이 형성을 막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취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금융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주식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물 경제를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중국의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지금 뭐 곤란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경제가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저기 물가를 계속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이제 두 마리 토끼 성장과 물가 사이 두 마리 토끼 네. 중에서 한 마리를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여력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여름 정도까지는 이 상태를 끌고 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런 이제 글로벌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당장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고 뭐 저기 어떤 위험에 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시간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